생산과 투자가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제조업 재고율은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주요 20개국의 정상들이 만나는 G20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내일 양자회담을 갖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중 무역 분쟁을 두고 어떤 담판을 지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올해도 법정 의결기한을 넘겼습니다.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무산된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라도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만 청약 기회가 제한됩니다. 현금 여유가 있는 부유층에게 취소 물량 혜택이 돌아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2달 연속으로 상승하던 투자와 생산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류 기자, 상승세였던 투자와 생산이 지난달 얼마나 내려간 겁니까? 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5% 내렸습니다. 전산업 생산은 2월에 2.7% 줄었다가 3월과 4월 2달 연속 증가했는데 다시 감소로 돌아선 겁니다. 투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5월 설비 투자는 전월보다 8.2% 줄었습니다. 투자 또한 2월 10.4% 감소했다가 3월과 4월 연달아 증가했지만 지난달 다시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네, 생산과 투자가 왜 다시 줄어든 겁니까? 네, 생산은 서비스업에서 증가했지만 광공업에서 줄었습니다. 광공업 생산을 살펴보면 자동차는 전달보다 0.6% 증가했지만 석유정제와 금속가공 산업이 줄어들면서 전월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와 자동차 등의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보다 8.2% 감소했습니다. 한편 소비 판매는 의류와 가전제품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월보다 0.9%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 지표는 어땠습니까? 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2포인트 올라 1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코스피 지수, 수출입 물가 비율 등이 감소하면서 영향을 받아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네, 주요 20개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G20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의 최고 이벤트는 단연 미중 간 정상회담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두 정상 간의 만남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G20 정상회의가 공식 개막했죠. 오늘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G20 19개 회원국 정상들과 37개 국가, 지역, 국제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정상들은 회의 장소인 인텍스 오사카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곳으로 첫날 일정을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와 무역 투자, 디지털 경제 등 5개의 공식 세션이 마련됐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세계 경제와 무역 투자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이벤트라고 하면 내일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무역 협상 담판이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네,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열리게 되는데요. 회담을 하루 앞두고 지금 양국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이 회담 결과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중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양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자제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잠시 뒤에 또 레리 커틀러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중국과의 사전 합의는 없었다며 가짜 뉴스라고 또 이 보도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CNBC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이 요구하는 균형 잡힌 무역 합의가 없을 것이라는 뜻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웨이에 대한 이 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역 협상을 둘러싼 다양한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이목은 운명의 무역 담판을 앞둔 일본 오사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손성우입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이 고율의 자동차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국내 자동차 산업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산업계 주요 소식들을 정윤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자동차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직원들이 2주 전쯤 한국을 방문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는데요. 네. 이 한미 FTA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해 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란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미국은 최대 2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를 검토하고 있고 오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 당시 USTR 직원들은 미국이 25%의 수입차 관세를 적용할 경우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고율의 관세를 실제로 부과를 하면 우리 자동차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 대미 수출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그렇게 되면 국내 주요 자동차 업계는 물론 이 중소 부품 협력사들까지 줄줄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네. 예상됩니다.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여부는 우리 경제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자동차 대미 수출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칫 반도체 자동차가 동시에 더 큰 부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사실 우리 기업들은 양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주요 기업인들을 만난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방한하는데요. 이 모레 오전에 우리 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등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10여 명 정도의 주요 그룹 총수가 초청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기업인들과 별도 일정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감한 시기에 이뤄지는 간담회 참석 요청에 우리 기업인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일본이나 영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현지 기업인들을 만나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콕 집어서 구체적인 투자를 요청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반화웨이 동참을 요구할지 몰라 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과 트럼프 대통령 방한 소식 짚어봤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결국은 다음 주에 다시 모이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김 기자,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긴 했는데 논의가 이루어지진 못한 거죠?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예정대로 6차 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하지만 사용자위원 9명 모두 참석하지 않으면서 결국 파행됐습니다. 노사 최초안도 꺼내지 못한 상태로 또 시한을 넘기게 된 건데요. 어제 회의에는 제적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만 참석했고 참석하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은 별도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심의 일정을 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주말에 열도록 사용자위원들에게 제안하기로 결론을 내고 1시간 만에 회의를 끝냈습니다. 앞서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네, 노사가 최초안도 제시를 못하고 또 법정 시한을 넘겼다. 그럼 내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날짜는 8월 5일인데요. 이날로부터 20일 전까지인 7월 16일 전까지만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법정 심의 기한을 2주나 넘긴 7월 중순이 돼서야 올해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는데요. 다만 사용자위원들이 한 번 더 일정에 불참하게 되면 이제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회 의견만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 입장만 반영된 채로 결정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다음은 전기 요금과 관련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료 개편이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오늘 오후에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일정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오 기자, 오늘 한전 임시 이사회 언제 열리는 겁니까? 네, 오늘 오후 5시 30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전 임시이사회가 진행됩니다. 이사회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정부의 개편안을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21일에 이사회가 열린 이후 일주일 만인데 그건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네, 앞서 지난 21일 한전 이사회가 열렸지만 정부 개편안을 보류했습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개편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사회 이사들이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회이사들은 매일 간담회를 갖고 대안 모색에 나섰는데요. 한 사회이사는 지난주부터 매일 간담회를 열고 논의해왔고 조율만 되면 이사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사실상 이사회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사회가 개편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개편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한전은 3천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적자 보전 등에 대한 방안을 확보하느냐가 이번 한전 이사회 결정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국세청이 주류 시장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 검토했던 쌍벌제, 그러니까 금품을 주거나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쌍벌제 도입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장 기자,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쌍벌제가 결국 미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는 주류 도매업소에 선금을 지불하고 주류 판매를 계약하거나 업소에서 소용되는 비용을 대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와 받는 쪽도 함께 처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업체들이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지원하던 리베이트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네, 그런 취지라면 국세청이 왜 시기를 미루게 된 겁니까? 네, 주류 제조업체에선 기존 유통 채널에 지급해야 했던 관리 비용이 줄어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존보다 비싸게 술을 납품받아야 하는 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이 일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술값 인상 우려가 제기돼 추가 검토를 하겠다며 국세청이 한 발 물러난 겁니다. 지난 26일 열린 국세청장 청문회에서도 가격 통제를 국세청이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김현준 국세청장은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연기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 내용과 시행일을 추후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계약 취소 물량이 20세대가 채 안 될 경우 지금까지는 유주택자나 무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성인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청약 기회를 줬습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가도록 제도가 바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오 기자, 집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이제 미계약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분양 후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는 미계약 물량수에 상관없이 해당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된 아파트가 20세대 이상이면 무주택자에게만, 또 20세대 미만이면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에게나 추천 기회를 줬는데요.
앞으로는 계약 취소된 아파트 수가 20세대가 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도 같은 방식으로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다자녀 세대나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회 대상이 좁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미 집을 가진 현금 부자가 계약 취소된 아파트를 또 사들이는 이른바 죽죽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서울 일부 아파트 분양에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일반 청약 경쟁률을 크게 웃도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얼마 전 서울 공덕역의 아파트 한 채가 무순위 청약을 했는데 무려 4만 7천여 명이 몰리는 등 현금을 가진 다주택자가 미계약 아파트까지 쓸어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무주택자 우선 정책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롯데가 신세계 또 AK와 경합을 벌인 끝에 영등포 역사 상업시설 사업권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연매출 5천억 원을 내는 알짜 점포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도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박 기자, 롯데가 영등포 민자 역사 운영 사업자로 다시 선정이 됐다고요? 네, 롯데가 영등포 역사 공개 입찰 경쟁에서 신세계와 애경을 제치고 최종 낙찰됐습니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영등포 역사 공개 경쟁 입찰 전에 롯데 역사, AKSND, 신세계 등 총 3개사가 참여해 경합을 벌였는데요. 3사 간 입찰 경쟁은 막판까지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롯데는 철도시설공단이 써낸 최저 입찰가 216억 원 대비 16% 높은 251억 5천만 원을 써내 신세계와 AK를 따돌리고 영등포역 민자역사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입찰 전에 참여한 세 업체 모두 사전 심사에서 기준점을 넘겨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업체인 롯데가 사업권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영등포역 안에 있는 상업시설은 어떻게 운행이 됩니까? 롯데는 영등포 역사에서 30년 넘게 롯데 백화점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경쟁에서 사업권을 지켜내면서 앞으로 최소 10년 더 백화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 최장 20년간 더 백화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영등포역 민자역사는 연매출 5천억 원 규모로 우량점포에 속하고 있어 사업성이 뛰어난 점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측은 신규 사업자로 재선정된 만큼 국내 유통업계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외 항공사들의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행기가 제시간에 맞춰 출발과 도착을 하는지, 안전성은 괜찮은지, 이용객들은 얼마나 만족하는지 등을 평가한 내용인데요. 각 항공사들의 성적표를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조 기자, 이번 평가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서비스 평가는 8개 국적 항공사와 46개 외국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먼저 국적 항공사 중 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이착륙하는 정시성이 가장 우수한 항공사는 국내선은 대한항공, 국제선은 에어부산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안전성 부문에서는 에어부산과 TA항공이 A등급을 받은 반면 아시아나와 에어서울은 보통인 C등급으로 1년 만에 2계단이나 내려갔습니다. 또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에어서울이 1위를 차지했고요. 지난해 11월 이 장시간 기내 대기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에어부산은 위급평가를 받았습니다. 탑승객들이 직접 평가한 이용자 만족도는 이 모든 항공사가 다소 만족 이상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외국계 항공사들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네, 러시아 세계 노선을 운항하는 이 오로라 항공의 정시성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정시성은 이 취향 항공이나 노선 또 운항 시간대 영향이 큰 항목인데요. 김포와 김해,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운항하고 있는 이 전일본 공수와 일본항공, 또 주로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는 에미레이트 항공 등 중동과 유럽 항공사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홍콩 캐세이 드래곤과 캐세이 퍼시픽이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필리핀의 팬 퍼시픽 항공은 이용객 대비 피해 구제 접수가 많아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 일본 공수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요. 영국 항공은 서비스 개선으로 탑승객 만족도 평가 점수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들에 대한 자금 세탁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들은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시중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한 법령 개정안이 나왔죠. 규제가 어떻게 강화되는 겁니까? 네, 먼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 금액이 낮아집니다. 우리나라 금융사는 현재 2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으로 낮아지고 금융사의 고객 확인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 국내 금융기관에서 해외 은행으로 송금하는 전신 송금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신원이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일회성 금융거래에서 기준 금액은 기존의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지는 기준 금액은 또 기준 금액에서 4천만 원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내부 통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금융사 최고 경영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합니다. 기준이 한층 강화되는 셈인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네, 현재 시중은행은 관련 부서를 격상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KB국민은행은 최근 자금 세탁 방지 인력 확대와 위험 평가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내부 통제 3중 확인 체계를 도입했는데요. 사업그룹 내 고객 알기 전담 업무팀을 신설해 업점 거래를 3단계에 걸쳐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은행은 조직 개편을 통해 자금 세탁 방지부를 독립조직으로 만들고 인력을 늘렸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폭을 결정합니다. 인상률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49% 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생색을 내면서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주장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누적기금이 690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4월 말 현재 적립금이 지난해 말보다 51조 원 증가한 690조 원으로 운용수익률은 연초 이후 6.8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또 국내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으로 수익률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있는 국민 10명 중 7명은 국내 여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고 이 중 국내 여행을 고려하는 응답자는 70%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여행 방문 목적지는 강원이 31%로 가장 많았고 제주가 17%, 그다음이 경남 13% 순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 한해 제공되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이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 일시 보상금과 진료비 등 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확대 조치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런데 증시 폭이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9% 내림세를 보이며 2,128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엔 700선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1.48% 내리며 687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한국전력입니다. 지금 한전 사회이사 간담회를 앞두고 오늘 한전은 보합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25,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오름세입니다. 양자 암호 스위칭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통신 장애에도 끄떡 없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오늘 1.5%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바이오주를 살펴보실까요? 리보세나림에 대한 임상 3상 결과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대형 바이오주들이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LB 29% 하락세, 헬릭스미스 역시 10%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신라젠도 4.68%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